네, 국회 상황 짚어봤는데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선관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감사원의 감사 거부 방침을 기존에 밝혔었는데 오늘 오후에 회의를 다시 열고 수용 여부를 좀 검토해 본다고 하죠. 네. 부분적, 한시적인 부분을 좀 하나의 제안으로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선관위가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워낙이나 싸늘합니다. 선관위가 만약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 그 안에 있는 문제를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까지 국민적으로 들끓게 되는 상황이 이르니 감사원 감사를 피할 길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부분적, 한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녀에 관한 특혜 채용 문제,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선관위에 대한 해킹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안정지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될 것 같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더라도 선관위가 갖고 있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칭해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일들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 번쯤 환골탈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에 대한 수용 여부 어느 쪽으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분적 수용을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최고위원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동의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당초에 지난번에는 회의를 열었을 때 위원 전원 의견으로 불가 방침을 밝혔었잖아요. 다시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적절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선관위는 독립기구이고요. 또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부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독립기구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구심 끝에 그리고 논란 끝에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라고 했지만 워낙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 독립기구가 생겼을 때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성이 있고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관위란 기구가 왜 생겼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번에 이런 선례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채용 비리에 관련한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선관위가 채용 비리 때문에 그 공정성이라든지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매듭짓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빨리 매듭지어서 내년 또 총선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절차들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원의 감사도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국정조사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대목인데 어제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를 했잖아요. 네. 지금 선관위가 창설이 되고 첫 국정조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서 관련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정조사를 기억해 보게 된다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난 다음에 여기 거짓으로 증언하게 됐을 경우 나중에 수사를 통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위증의 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난날 국회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관련된 의혹들이 더 터져나오니까 슬그머니 자진 사퇴하면서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여야가 합의된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그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게 선관위의 이 골문 상처가 돼버렸는지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선관위에 있는 인사들도 여기에 대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고 나와서 하나의 위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자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정조사는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보면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감사원의 감찰 이후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말할 그 재료가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선관위 감사하고 별도로 해도 뭐 충분히 그 과정 속에서 선관위 또 뭐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선관위 감사의 내용도 뭐 보도를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빨리 지체 없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걸 또 조건부를 달고 선관위 감사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내년 총서의 선거 업무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선관위가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예. 저는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 아닌가. 권익위에서 하기로 이미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국정조사도 한다는 마당에 감사원이 정말 공정하게 감사를 또 하겠는가. 감사원 기구에 대해서 이번에 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그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사무총장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고 뭐 또 지난번에 그 감사원장을 했던 최재형 원장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이걸 과연 곱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도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금 전에 구청장이 하신 말씀과 맥락이 같은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의미가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둘의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가 빠지게 된 국정조사, 권익위의 조사,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한 부분 고발된 사건들만 진행하게 될 텐데 전체적인 나머지 범위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 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감사원의 감사 여부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 속에서 국회가 적정 수준의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들이 워낙 들끓다 보니까 선관위도 스스로 나서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하니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고 국정조사에 대한 범위, 시기 등에 대한 여야 간의 조정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아마도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명쾌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없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 또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투기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겠다. 이것까지는 잘 합의를 했는데 시기를 두고는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막 거의 임박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해외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임박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IAEA의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자꾸 이제 조건을 두는 거는 하지 말자고 자꾸 미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바로 닥칠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불안과 또 수산물을 또 취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들도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데 조건을 달고 IAEA의 결과 발표는 거의 사실 뭐 기정사실화한 거나 마찬가지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계속 미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국정조사도 그렇고 이제 검증특위랑 청문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시기에 자꾸 이견이 생기는 거죠? 시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가 없는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른바 정화가 되고 희석이 돼서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국민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학적이고 투명한 접근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국민적 접근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른바 검증특위의 핵심일 거라 봅니다. 그럼 보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일본의 시찰단을 다녀온 시찰단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시찰단 또한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적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키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공방만 오가는 특위를 과연 국민이 원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일이니만큼 그 내용들이 나오고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모든 것들을 국민들께 알 수 있도록 오픈하게 되는 것이 순차적인 시기에 맞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대표의 행보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오염수 방류 관련 외교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좀 달랐던 것이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고 김기현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났단 말이죠. 네, 각각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참 공교롭게 그렇게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가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난 것입니다. 중국 대사도 한미일의 요즘의 공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중국 대사가 발언한 것 중에도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물밑에서 지금 교류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넓혀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얘기를 중국 대사로부터 들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정부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 분야든 지금 경제적으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예 대화를 단절해버리면 대한민국에 미칠 그 막대한 손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이익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좀 중국하고의 공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측면에서도 관저를 찾아가서 비공개로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거기에 대한 식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모든 걸 다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내릴 정도의 참담한 얘기들을 이른바 싱하이밍 대사가 막 쏟아내게 됐죠.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의전서의 8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아닙니까? 근데 중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교에 관련된 훈계를 듣듯이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듣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격에 온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쏟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태평양과 함께 모든 전 세계에 대한 지구적 문제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연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중국과 꼭 맞물려 갖고서는 일본에 대한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이 원전 기수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서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중국 원전발 여기에 대한 오염 문제 등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더불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 나왔던 공약 첫 번째가 제 기억으로는 당시 미세먼지 감축에 관한 일이었고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이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서도 상당한 부분 외교적으로 갈등 이걸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관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른바 국내 정치로 끌어들여 와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걸 구태여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대한민국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일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접근했다는 것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래경 이사장 그리고 권실승 대변인 발언 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데 어제 권 대변인이 최은일 전 천하남장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과를 했더니 최 전 남장이 몇 가지 내건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듣겠고 그리고 이 밖에 당에서 직접적으로 천안함 관련 입장 표명을 해달라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 받아들이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실수에서 나온 문제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2010년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년간의 뭐 재판 과정,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 일부 이것을 자꾸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말실수도 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권칠승 그 수석 대변인도 예. 사과를 했고 함장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또 그런 입장도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천안함에 관련해서는 단일한 대우와 단일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국내임은 지금 윤리특위의 권 수석 대변인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했잖아요. 어느 예.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징계 이전에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 나왔다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더 유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로 즉각 해촉, 해임에 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어설픈 사과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논란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권칠승 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원일 함장에 대한 책임 문제를 막 거론하지 않습니까? 말실수였다고 보기에는 그 뒤로 나타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들을 지켜보게 되면 오히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잘못했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한민국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폭침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고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안함을 둘러싸고 있는 음모론으로 숱한 고통을 겪어왔던 이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있게 되는 과정들을 민주당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원인 불명, 자폭 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래경 이사장인데 이런 사람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즉각적인 해촉 조치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겁니다. 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 발언 논란을 두고 이게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책임론, 퇴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비명계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뭐 특별한 대응이나 뭐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잖아요. 최근의 대응 어떻게 네, 바라보시는지요? 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표의 자리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번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뭐 9시간 만에 사퇴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게 뭐 기승전 그 다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사퇴해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골이 깊어집니다. 저는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시는 그 의원님들 좀 자중하셔야 된다. 당을 위해서도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화합하고 또 그리고 통합해서 그래서 더 내년 선거에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분들이 예.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일만 있으면 아무 대안 없이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됐든 뭐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원장을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세워서 당 내부의 혁신과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리더십도 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더 나은 혁신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이 대표의 입장인데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검증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앞으로 뭐 상대당입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어서 검증 시스템 어떻게 좀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외부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데려오게 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네.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지키기 이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두고 여러 인사들이 물망이 오르는데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인사가 혁신위원장에 나서게 된다면 예. 당내에서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나름대로 중도적인 입장에서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선택을 못할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강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인사고 이런 인사가 당의 혁신 전권을 갖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권력과 리더십이 그대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인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꽉 움켜쥐면서 그리고 혁신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거든요. 그래서 양립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와 여러 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뜻 그 카드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예, 말씀하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탄희 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20여 명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좀 눈여겨보시는 가능성 있는 분 어떻게 몇 명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또 외부 인사도 예. 외부 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공직도 아니고 당내에 또 뭐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내용도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외부 인사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당내 인사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지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선뜻 수락을 할지 이런 것들도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뭐 김부겸 총리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권력 다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 권력을 놓기 싫어서 마다하고 저는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살아야 대선 후보도 되는 것이고요. 내년 총선도 이겨야 그래야 이재명 대표도 사는 것입니다. 뭐 우리 지지층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이 납득하고 또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위원장이라면 뭐 이재명 대표도 정권을 주고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뭐 원혜영 의원 여러분들이 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4번의 ARS 투표를 거쳐서 오후 2시에 이제 네. 어떤 인물이 될지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뭐 결과 예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또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뽑히면 함께 당장 일하시고 또 지도부 이끌어 가셔야 하잖아요. 어떤 인물, 뭐 특정하진 않더라도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좀 지도부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아마 당원들께서 안정감을 제일 첫 번째 요건으로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선출 이후에 여러 부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예. 한 2달 정도 당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한 명이 이제 보궐선거 자리 최고위원이 이 자리를 하게 돼서 총선까지 함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고위원 지도부의 자리에서 실언이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게 된다면 그게 그 최고위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총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체제를 좀 끌고 가고 또 국민께 참신함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라 보고요. 예.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ARS로 저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거의 대다수의 투표가 다 정리가 됐을 거고요. 이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오후 2시에 발표가 될 텐데 예. 어떤 최고위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김기현 대표와 함께 안정적으로 손발을 맞추고 또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마 예. 많은 당원들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호흡과 또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구청장께서는 한 걸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네. 좀 더 편하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3파전이잖아요. 이미 뭐 사실 관심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뭐 당원 전체가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보궐선거고 3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모인 건 아니고 300여 명이 온라인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는데 사실 세 분 다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대중적인 분들도 아니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김기현 대표하고 지난번 또 최고위원 출마를 했었던 청년으로 김가람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뭐 어찌됐든 최고위원회 이런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최고위원 회의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역대 최고위원들 지도부에서도 뭐 5인의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영향력에 있어서 굉장히 그 취약하다. 당내의 리더십이 지금 취약한 이런 상황들을 한 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세워지겠는가. 5인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최고위원 선거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뭐 기대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보기에 관심을 받기는 좀 어려운 선거였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 후보 중에 좀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건 안 보이세요? 제가 김가람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논란이 됐었던 후보입니다. 네. 김가람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네. 호남 출신이고 40대 청년 후보거든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알 수 없습니다만 김가람 후보의 당선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호남 민심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요? 지난날 있었던 이제 최고위원회 예. 호남 관련된 발언의 설화 때문에 우리 당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또 이 당의 정강 정책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삽입되고 나서 이른바 호남에 있는 많은 또 지역 주민들께서 마음을 국민의힘이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김가람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광주에서 살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통 지역의 어느 지역 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려서 잠깐 살았을 뿐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가람 후보는 진짜 찐 호남에 대한 그 본인의 역할들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예. 젊은 패기 또 이 외연 확장을 통한 국민 통합 뭐 이런 일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상황도 예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후보가 되게 된다면 또 그 후보 나름대로의 경쟁력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어떤 후보가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합류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어제 김의철 KBS 사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내가 이걸 분리징수를 철회를 하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대통령실은 이게 경영진 교체와 분리징수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리징수에 대한 그 의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시키고 MBC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또 그리고 그 국힘당의 의원님들이 가서 김의철 사장이 퇴진할 수밖에 없다. 퇴진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KBS 입장에서는 사장이 사퇴해야 그래야 분리징수라고 하는 재정 문제를 통해서 압박하는 것을 걷어들이지 네.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분리징수 문제는 좀
이 논의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도적으로 좀 제안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대 흐름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돼서 이미 BBC도 2028년부터 이 수신료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집에 TV 자체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집에 TV가 있는데 이 수신기, 수상기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컴퓨터랑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를 활용하게 되는 것들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KBS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2,500원의 수신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 수신료를 안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하면서 2,5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편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만한 경영 문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쏟아지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여론들이 이렇게 막 불을 붙이고 있는 바 예. 지금은 KBS 스스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